안녕하세요. 인문 콘텐츠 학회 발표의 주저자를 맡은 백진주입니다. 공동주자인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대학원 박사수료 박주초입니다. 예술과 기술의 만남, 인공지능의 현대무용 적용, 비욘드 블랙의 창작의 주체와 매개를 중심으로 한 이번 연구는 박주초 선생님과 공동 저자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문초록은 박주초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국문초록으로 일단 저희 연구의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술은 기술의 발달과 발맞추어 진화해왔다. 인간의 창의성은 예술과 기술의 지속적인 만남을 이끌어왔고 이것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다. 그동안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접목되었다. 하지만 무용은 인공지능의 창작행위가 반드시 인간의 몸을 활용해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와 차이점이 있다. 해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대무용 작품이 발표되며 꾸준히 발전해왔다. 한국에서는 2020년 국립현대무용단이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욘드 블랙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은 인간의 동작을 학습한 인공지능 마디가 생성한 움직임을 다시 무용수가 재해석하여 만들어졌다. 비욘드 블랙은 우리에게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가와 인간이 인공지능의 매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멈출 수 없으며 미래는 공존을 요구한다. 인류는 지금 경계에 서 있다. 본 논문은 그것에 대한 고찰이다. 목차입니다. 1장 서론, 2장 예술과 기술의 만남, 창의성과 인공지능, 3장 현대무용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4장 비욘드 블랙의 인공지능 활용 분석, 5장 비욘드 블랙 창작의 주체와 매개, 마지막으로 6장 결론입니다. 1장, 3장, 4장, 6장은 백진주 주저자가 발표하고 2장과 5장은 박주초 선생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연 예술과 기술의 접목은 과속화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비대면 공연이라는 궁여지책이었습니다. 2020년 3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1월 대비 3월의 공연 예술 분야 매출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까지 무용 공연 전년 동월 대비 약 92%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무대와 관객의 만남을 막았고 공연은 기획 단계 첫 단계부터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 적극 검토되었습니다. 재원정에 따르면 기술의 관점에서 무용은 다른 예술에 비하여 로우테크 아트로 구분되며 그동안 기술 융합이 다른 장르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영상 중심의 테크놀로지와 융합을 가속화시켰지만 공연 예술의 시향 중계는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화질과 속도 개선 제외를 제외하고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였고 고경희에 의하면 무용은 산업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합니다. 17세기 과학혁명 시기에 발레가 오페라에서 독립하였고 20세기 에너지 혁명의 영향으로 모더니즘과 포스터 모더니즘의 전환기를 거치며 함께 등장한 표현주의 무용인 오늘의 현대무용이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을러 현대무용 안무가들은 공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4차 산업 시기에 비디오 아트, 인터랙션 아트, AI 등 무용과 더욱 활발하게 접목되었습니다. 다른 기술 분야 이전의 동일한 개념이 보다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인공지능의 활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이 음악, 미술 등과 작업을 시작하더니 로우테크 아트인 무용과 융합을 시작하였습니다. 과학자와 안무가, 무용가들이 인공지능에게 움직임을 학습시켜 새로운 움직임 시퀀스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심지어 무용가의 움직임 팬터까지 예측하여 이미지로 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새로운 안무 툴을 기존의 무용 개념으로 새로운 화두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구로서의 기술이 아닌 창작 주체로서의 기술 활용이라는 점에서 예술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도구적 활용은 안무가와 무용가의 표현의 확장성을 높이지만 기존 기술의 역할과 다른 주객 전환의 양상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로 합니다. 국립현대무용단이 한국에서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 공연인 비욘드 블랙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의 무용 융합을 다룬 연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 창의성이라는 동기에서 출발했음을 밝히고 그 기술이 인공지능일 경우 나타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어 인공지능과 무용의 융복합에 대한 시기에 따른 과정의 의의를 서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립현대무용단의 비욘드 블랙의 인공지능 활용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창작의 주체로서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을 매개로 전환되는 예술가의 진화 혹은 퇴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 예술과 기술의 만남, 창의성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에 의하면은 예술과 기술의 만남,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용어의 본래 의미는 17세기 말까지는 모든 종류의 기술, 지금으로 따지면 과학, 예술, 과학, 기술이 모두 통칭되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에 이르러서 먼저 미술이 예술 분야에서 그러니까 미술을 중심으로 예술이 그때와 다른 지금의 예술로 변경이 되기 시작을 하더니만 과학자가 등장을 하고 과학자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기술자로 변경이 되면서 미술, 과학, 기술이란 용어가 분화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스의 분석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함의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날에 있어서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애초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재회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화 자체가 각각의 예술, 과학, 기술의 개념이 아니라 예술자, 미술가 혹은 과학자, 기술자로 이어지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구분 속에서 용어 정리가 됐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술과 기술이 왜 만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엔 그거는 이제 인간 고유의 영역인 창의성이라는 동기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이 낳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술 작품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흔히 창의성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창의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수렴적 사고, 이렇게 예술적으로는 발산적으로 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창의성이 오늘날 예술과 기술이라는 분야에서 동일하게 하나의 창의성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창의성을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술가는 대상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으며 새로운 관점의 상과 상징을 통해서 표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을 상상력을 통해 기존의 정보들을 새롭게 변형하고 조합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즉 기존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던 발산적이고 수렴적인 창의성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구분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결합된 지금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창의성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개인 단위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그 지적 호기심과 예술적 호기심 등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집단,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창의성의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기존의 창의성 관점이 해체가 되어버린다는 뜻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인터넷보다 오래됐습니다. 40년대, 50년대부터 벌써 이미 그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요. 그 개념을 발표한 자리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메카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전과 후침을 반복을 하다가 2012년에 구글이 딥러닝을 개발하면서부터 그것이 현대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면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과속화되게 되었죠. 앞서서 창의성에서 개인에 대한 것과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의성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기존의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데 중점을 두는 형태로 작업이 됩니다. 즉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통해 얻은 창조적 사고 능력은 마치 인간이 어떠한 지식이나 지혜의 습득을 통해서 개인 단위의 창의성으로 발현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앞서 집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몸을 활용하는 예술 분야에서만큼은 물론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몸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개가 되는 인간과의 집단 상호를 통한 창의성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대로 예술의 정의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인공지능 혹은 인간과 인공지능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기존의 창의성에 대한 관점을 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반드시 인간을 거치지 않고도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문학, 음악, 그림, 미술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이런 무용과 같이 몸을 쓰는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기존의 작품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야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현대무용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입니다. 무용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사례는 비교적 일찍 해외에서 시작되었으며 대부분 현대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64년 음악의 악보처럼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해 공연 가능한 댄스 시퀀스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1985년 안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89년 휴면 피겨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라이프폼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고 91년 현대무용가 머스커님햄은 트래커라는 자신의 작품 중 동작 30% 이상을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이후 2005년 모션 캡처를 활용해 안무 생성을 위한 대화형 알고리즘 댄싱 게놈, 2009년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해 음악에 맞춰 왈츠 안무를 동작을 생성한 댄싱, 2010년 진화형 알고리즘을 사용해 애니메이션 아바타가 리듬 분석을 통해 학습화된 움직임을 생성하는 댄스 에볼루션, 안무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가 계속 개발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스위스에서 댄싱 로봇 애니모를 개발하였고 안무의 기술적 도구를 사용했던 인공지능이 무용과 본격적으로 융합된 것은 영국의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에 의하였습니다. 그는 구글 아트 앤 테크랩과 공동 작업을 통해 리빙 아카이브인 인공지능 기반 안무 툴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웨인의 25년 공연 기록을 100시간 넘는 공연을 학습한 머신러닝을 통하여 웨인의 안무 스타일, 움직임을 예측 생성했습니다. 2019년 리빙 아카이브를 사용해 7월 LA 필하모니에서 30분가량 리빙 아카이브 AI 퍼포먼스 실험을 만들어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작업으로 한국에서는 국립현대무용단에서 마디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신창호 안무자와 협업한 비욘드 블랙이 공연으로 영상화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욘드 블랙의 인공지능 활용 분석입니다. 비욘드 블랙은 그동안 신경화, 고경이, 김소리 논문에서 분석되었습니다. 신경화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무용 공연을 언급했고 고경이는 웨인 맥그리거와 구글 아트 앤 컬처 랩의 안무 툴과 유사한 작업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소리는 인공지능 마디의 소개와 작품 분석을 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 더하여 창작가인 신창호와 직접 인터뷰를 통해 마디의 활용 방식을 분석하고 창작 의도와 주제, 관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비욘드 블랙은 미디어 아트 그룹 슬리스코프가 춤추는 인공지능 마디를 개발하여 안무가 신창호와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인공지능 마디는 겐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및 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안무 작업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마디는 8명의 무용수의 움직임을 데이터화 학습시켰고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몸의 범위를 이해를 못해 아무렇게나 비틀 있고 꼬여 있었지만 어느 순간 사람의 가동 범위를 파악하였고 마디가 만든 움직임은 인간의 진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마디는 학습을 하면서 특정 무용수의 특징과 버릇까지 잡아냈고 비욘드 블랙을 위해 14일간 256분 분량의 학습한 마디는 1000분가량이 되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디의 안무 작업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로마키 천으로 8명의 무용수를 모션 캡처를 활용해 촬영하였고 무용수의 근육의 움직임이 빠르고 부드러운 혹은 빠르고 강한 2가지 컨셉으로 가지고 움직여 컴퓨터에 데이터 값을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디는 각 무용수의 패턴을 분석하였고 움직임을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인간의 관절과 관전을 점과 선으로 인식하여 스스로 성장하고 무용수의 새로운 춤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무가가 공연에 맞게 마디가 만들어낸 움직임을 선정을 하고 무용수와 함께 재해석을 하였습니다. 만약 두 번째 단계에서 학습할 수 있는 제한적인 시간이 없었다면 마디의 움직임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정된 기간의 학습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마디에 의해 만들어진 동작은 안무자의 성향에 맞게 선택이 되었고 무용수에 의해 재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건조한 움직임이 지닌 안무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디는 마지막 단계에서 선별과 재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행위의 주체를 인간에게 돌려놓았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만든 동작 혹은 안무의 창조의 원천인 감정인 부분을 표현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김혜란은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비욘드 블랙 공연에서 춤추는 신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동시에 인간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춤의 가치란 무엇인가 질문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댄서들이 대사 내용과 기술적인 현란함이 연합되기보다는 단순하고 건조한 느낌을 받았고 23분여간의 짧은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집중력 있는 공연이었지만 관객에게 확장되어 전달하는 질문까지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안무가가 질문하는 춤의 가치는 신체와 정신의 충만함, 다시 말해 기계가 아닌 염색체를 가진 인간다움에 관한 내용으로 진입하지 못했고 질문만 던진 상태로 작품이 마무리가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욘드 블랙은 신선함과 무용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을 뿐 그 이상의 오감은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시점으로 인공지능의 인간의 심리와 감성 표현까지 분석하게 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신창호는 만약 마디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지 않고 인간의 감정에 따른 얼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고 나아가 관객의 반응까지 분석을 한다면 그 움직임을 적용을 시켜 인간의 감성을 자극시키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신창호는 이러한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마지막 3단계 최종 행위 주체에 대한 변화, 곧 창작의 주체의 변화가 예견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몸을 매개로 하는 무용에 있어서 주체의 변화는 역설적으로 도구인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을 도구화하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어서 비욘드 블랙 창작의 주체와 매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비욘드 블랙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저희가 창작 주체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에게만 창작의 권리, 꼭 창작의 주체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이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의 프로그래머나 인공지능 개발자한테 그러면 저작권을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엔 또다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즉 사상 또는 감정의 개념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인공지능이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나 개발자한테 그 부분, 그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가기도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인간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에게도 창작 주체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베냐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품성의 영역 전체는 기술적 복제의 가능성에서 벗어나 있다. 즉 창작의 주체는 창작의 원작, 즉 작품을 만들어내는 주체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베냐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복제 가능한 것이 어떻게 창작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작품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 자체가 복제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주체 자체도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작품 인정에 대한, 즉 작품 창작의 주체 인정에 대한 모호성과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이 있다면 복제 불가능한 것이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술이나 음악이나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인간의 몸으로 표현된 무용과 같은 경우에는 복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저희한테 하나의 창작의 주체로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 비욘드 블랙에서의 창작의 주체 부분은 비욘드 블랙까지는 어찌 보면은 인간이 다시 재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욘드 블랙을 매개의 관점으로 본다면, 즉 이제 무용 자체가 몸을 매개로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찰나의 순간으로 표출하는 예술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몸을 매개하는 건 무용수의 정신 혹은 예술적인 감정, 인간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비욘드 블랙 같은 경우에 그게 인공지능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인공지능 또한 인간의 몸을 학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매개와 매개, 볼트와 그루신의 관점에서 재매개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비욘드 블랙을 처음 저희는 재매개를 통해 창작된 작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재생산하고 대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재매개라고 하는 표현은 매개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매개 과정 밖에 있던 인간이 미디어 간의 매개 과정 속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매개라고 하는데, 미디어와 인간이 그 매개 과정 속으로 들어와서 미디어와 인간이 하나의 매개 과정에 포함되고, 그걸 바라보는 것조차도, 그 인식하는 주체조차도 인공지능과 인간이 같이 다가가는, 즉 인식론 바깥에서 위치한 인간이 인식의 대상이 같이 동시에 되는 상황은 기존의 재매개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관계 자체가 반전된 관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하나 영매개라는 호칭으로 불러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술과 기술의 재회는 창의성을 자극하여 새로운 예술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우리의 새로운 경계를 인도하였고, 국립무용단의 비욘드 블랙은 바로 그 경계에 있는 작품입니다. 인간의 예술 창작 행위 또한 노동으로 본다면 우리의 창작 행위 또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 미래에서는 창작의 영역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은 공존할 것이며, 인간의 창작은 더욱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을 안무의 도구로서 사용한 비욘드 블랙은 우리에게 좋은 실마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무용과 인공지능의 협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대중적이지 못한 영역으로 생각했던 현대무용의 대중화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문제는 도구로서의 소외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용은 외국에서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00년도에 처음 시도됐다는 점이 우리의 관심과 한계를 대변합니다. 예술은 경계를 넘는 도전의 행위에서 진보합니다. 여기에서 주체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먼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우리를 도구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인간이 유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